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의 수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투자재원과 일반은행의 국유화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내용은 제1차 경제계획의 중점 과제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와 달리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계획은 경제의 모든 부문을 전부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점 과제는 지난 시간에 설명한 7.1%라는 연평균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경제 개발 전략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두 번째, 세 번째의 중점 과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제1차 경제계획에서 제시한 경제개발 전략을 유추해보면 균형 성장론에 근거한 수입대체 공업화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제1차 계획에서는 농업 생산력의 증대에 의한 농가 소득의 향상을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는 농가 소득의 향상을 토대로 경공업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를 증가시켜 경공업을 육성하자는 것과, 다른 하나는 잉여 생산물의 수출을 통해 국제 수지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기간 산업을 확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바로 이어서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 기간 산업이 전부 수입 대체를 지향하였다는 점입니다. 이 표는 제1차 경제계획의 투자사업 중에서 제조업 투자사업을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투자사업은 현재 수요가 많으나 국내 생산이 부족하거나 전혀 생산되지 않는 사업과 경제개발과 함께 앞으로 수요가 빠르게 증대할 것이 예상되는 기간산업, 즉 중화학공업에 해당하였습니다. 물론 기존 시설 활용 사업이나 중소기업 육성과 같이 경공업에 해당하고 기존 시설을 확충하는 경우도 있으나, 중화학공업에 해당하는 투자사업 대부분은 공장을 새롭게 건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표에 정리되어 있듯이 이들 사업의 면면을 보면 섬유공업의 경우 화학섬유공장이 5개, 화학공업의 경우 정유공장, 비료공장, 소다의 공장 등 11개, 유업의 경우 시멘트 공장, 콘크리트 침목 공장 등 6개 공장을 건설 육성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속공업은 종합제철공장 등 3개 공장을, 기계공업은 종합기계 제작, 자동차 공장 등 8개 공장을 건설 육성하여 전체적으로 제1차 계획기간 동안에 총 35개의 투자사업을 건설 육성하려고 계획하였고, 여기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은 805억 원이었습니다. 이 표는 제1차 경제계획의 산업별, 재원별, 투자 소요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투자사업은 제조업에 한정된 것이었는데, 이 표는 제1차 계획에서 추진하려고 계획한 모든 투자사업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 표는 투자 소요액을 산업별로 정리했는데, 제1차 산업의 투자에 필요한 자금은 554억 원으로 가장 적은 반면, 제2차 산업은 1,092억 원, 제3차 산업은 1,568억 원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하였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1차 계획기간 동안에 필요한 총 투자액은 3,215억 원이었는데, 이것은 내자 2,326억 원과 외자 889억 원을 통해 조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내자는 국내 자본인 국내 통화를 의미하고, 외자는 외국 자본, 즉 외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1차 경제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투자계획이 실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투자 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느냐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박정희 정부 역시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총 투자액에서 72%의 비중을 차지하는 내자를 조달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1961년 1인당 소득이 84달러에 불과했던 상황에서 제1차 계획에서 필요로 하는 정도의 국내 저축을 이자율 등 가격기구의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을 통해 민간 부문으로부터 조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1962년 6월에 긴급 통화 조치와 긴급 금융 조치를 법률로 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일명 통화개혁이라고 알려진 이 조치로 화폐 단위가 환에서 원으로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 예입된 환화 표시의 금전 채무에 대해 봉쇄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봉쇄된 예금을 재원으로 하여 산업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제1차 경제계획의 투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한다는 구상까지 제시되었으나 정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민간 보유 화폐가 적었다는 점과 갑작스러운 통화 수축에 따른 기업 활동의 위축으로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긴급 금융조치는 해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통화개혁의 성공 및 실패 여부 그리고 그 결과를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통해 박정희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여 제1차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내자를 적극적으로 조달하고자 했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정부가 제1차 경제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내자를 통제하기 위해 경제에 적극 개입한 사례는 일반은행 국유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해방 이후 정부의 귀속재산에 해당하였던 일반은행은 1954년 말부터 공개 입찰을 시작하여 총 6차례 유찰 후인 1956년 3월에 정부가 가지고 있던 귀속은행주를 전부 불화하여 민영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제1차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박정희 정부는 시중은행에 예금된 자금을 제1차 계획에 상응하여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1961년 6월에 제정되고 같은 해 10월에 개정된 부정축제처리법에 근거하여 1950년대에 불화된 일반은행 주식을 전부 환수하여 한국상업은행, 조은은행 등 4개의 일반은행을 다시 국유화하였습니다. 이런 조치는 재무부의 예산국을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경제기획원에 이관시켜 경제계획에 상응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은행에 동원된 자금을 경제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내자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1950년대 후반에 불화했던 일반은행 주식을 다시 환수하여 일반은행을 국유화했던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투자재원과 일반은행의 국유화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한국은행법 개정과 특수금융기관의 설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